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1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도은입니다. 예, 아침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기분 좋게 우리 도은 아침을 외치면서 시작을 하는데 언젠가부턴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날이 오고 있죠. 정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전쟁 이야기.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곧 끝난다. 우리 처음에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도 4에서 5주, 6주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2주가 넘어서 3주 차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주말 사이에도 연출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도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긴급하게 특집을 마련해서 저희가 중동 이슈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미증시는 하락을 좀 했죠. 근데 이제 WTI 기준으로 유가가 또 $100에 육박하는 상승이 나타나자 시장은 좀 불안감에 쌓여 있고요. 그런데 개별 종목단보다는 일단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고점 대비해서 두 자릿수대 하락을 나타냈지만 미증시는 아직 5% 안팎밖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증시가 흔들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게 인식이 되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다우가 0.26%, 나스닥이 0.93%, S&P 500이 0.61% 하락을 했고 지금 여기 소리가 나오네요. M7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긴 했는데 그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이번 주도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어서 또 그리고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많이 상향 조정해서 그런지 5% 넘게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제발 이제 국내에는 좀 호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FOMC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도 예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엔비디아 GTC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중동 이슈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기대와 어떤 희망 혹은 여기에서 어떤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을 만한 증시 이벤트가 참 많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이번 주 내내 또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있었던 일들 뭐가 있었을까요? 또 우리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또 중동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도 오늘 밤 사이에도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란 이슈. 유가가 또 거의 WTI 기준으로 $100 선에 붙었죠. 맞습니다. 네. 유가가 또 결국에는 시장을 계속 등락을 결정짓는 첫 번째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쟁 이제 3주 차죠. 이번 주로 들어오면 3주 차인데 사실 2주가 지나면은 조금은 그 영향력이 줄어들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해 있는 그런 리스크와 그리고 곳곳에서 나오는 그런 위협성 발언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를 계속 건드리고 시장을 계속 압박하는 그런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주 금요일에 잠시 후에 핀비즈 히트맵을 보시면 그래도 그린라이트 초록불이 곳곳에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전쟁은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은 조금씩 그 리스크를 이제는 조금 적응해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작업하면서 든 그냥 저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상황인데 저도 이제 주말에 이거를 쫙 요즘 하도 새로운 얘기들이 자주 나오니까 일요일에 최대한 늦게 작업을 해야지 하고 오늘도 늦게 자겠구나 각오를 했어요. 근데 작업을 쭉 정신없이 하고 나니까 그 작업하는 시간이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래도 지금 이제 시장의 그 뉴스라든지 전쟁과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씩 새로운 뉴스라고 할 만한 게 막 지난주까지는 막 계속 막 분초 단위로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그 뉴스의 신선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 생각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 GTC도 있고 마이크론 실적도 있고 다양한 그런 원래 증시에 있는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더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요. 러셀 2000 역시나 약보합에 그쳤습니다. 나스닥이 1% 가까이 가장 크게 밀렸고요. 전 여기서 조금 인상적으로 느꼈는데 다우 지수가 0.3%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최근까지 국내 증시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뉴욕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나스닥보다 다우가 더 많이 빠지고 있다. 그 이유는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때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섹터가 다우 지수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유가가 $100 근처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우 지수가 0.3%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히트맵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그래도 초록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같은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확실히 눈에 띄죠.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번 주 목요일 아침에 아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잠시 후에 날짜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목요일 아침 아니면 금요일 아침 둘 중에 하나인데 잠시 후에 그 테이블이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엔비디아는 오늘부터 이제 GTC라고 하는 개발자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4일 동안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놓칠 수 없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재와 이제 그 방산주가 계속 좋았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빨간색이 들어왔습니다. 조금은 흐름이 꺾일 때도 된 거죠. 물론 에너지주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유틸리티도 상승했다는 점에서 전쟁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좀 갖고 있는 종목들의 격차가 좀 드러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방산주가 조금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두 번째 시그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빅테크는 여전히 좀 올라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웠을 따름이죠. 그리고 러셀 2000도 봐도 완전히 뭐 증시가 최악의 분위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곳곳에 초록색들을 뭐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초록색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도 조금씩 이제 전쟁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에 조금씩 지쳐가면서 이제 새로운 뉴스를 조금씩 반영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유가부터 보시면요. 결국에는 또 $100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그 두 가지가 계속 싸울 것 같아요. 유가의 상승이 시장에 더 크게 앞으로도 계속 반영될 것이냐 아니면 2주 동안 우리가 보지 않았던 호재성 재료들 예를 들면 오라클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GTC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런 AI 향의 어떤 우리가 원래 보고 있었던 펀더멘털이 이번 주에는 그걸 조금이나마 이겨내고 틈을 타고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그 두 가지가 이번 주에는 계속 싸우는 그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금리 마찬가지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트럼프 정부가 뭔가 이 금리를 내리기 위한 어떤 정책이라도 좀 꺼내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죠. 작년 4월에 우리가 좀 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또 4.3% 고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뭔가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달러 역시 100선 터치했습니다. 달러의 경우에는 원래 유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그냥 당연한 그런 순서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 매매하실 때는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준비하실 때는 유가와 달러가 올라갔다는 점에서 매크로는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다. 라고 상정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금은 소폭 안정이 됐어요. 1.25%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전쟁 이후에 가장 시세가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71,800달러까지 또 올라왔잖아요. 이게 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지난주에는 계속 올랐던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달러에 대한 뭐 반대급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달러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도 이렇게 반등했다는 점에서 그래도 위험 자산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구나 정도도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전쟁 관련한 이슈, 이게 사실 저희가 매일매일 어젯밤에는 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만큼 공격했고요.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게 전달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주말 사이에도 서로 공격을 계속해서 격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 어디를 때렸다도 있긴 있는데 네. 너네 이러면 이럴 거야. 너네 이러면 이럴 거야의 위협성 발언이 조금 더 이제는 많아진 느낌이에요. 말로. 예, 그래서 이란의 어떤 공세나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방어적인 부분으로 좀 바뀐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전도 아니죠. 한 1, 2주 전에는 계속 주변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호르무즈 경비만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드론 같은 걸로 움직이면 때린다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이미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미국 역시나 하르그 섬을 크게 때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계속 이제 호르무즈를 어떻게든 풀겠다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따지고 보면 전쟁이 조금씩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나왔던 분위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니까 팩트만 몇 가지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이언 킬미드 쇼라는 곳에 출연해서 이란과의 전쟁이 언제 종식될 것이냐, 뼛속까지 느껴질 때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란이. 그러니까 본인이 뼛속까지 이란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뼛속까지 느껴질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 그러니까 계속 이런 모호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혼란에 빠지는 거죠. 본인도 그것을 끝낼 수 없다라는 것, 스스로 나만 끝낸다고 끝나지는 게 아니라는 걸 지난주 내내 느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뭐 본인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죠. 이 모든 게 지금 다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확실히 좀 어긋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조만간 종식될 것이다,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쪽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주말 사이에 하르그 섬이라는 곳을 대규모 공습을 했습니다. 이게 장 끝날 때 즈음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르그 섬을 완전히 파괴했다. 모든 군사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하는데, 하르그 섬이 어디냐면 여기 이란에 있고 여기 작은 그 섬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저희 삼프로TV 교수님들께서 나와서 하르그 섬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작은 섬이다라고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가 이란 원유 수출량의 9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여기를 위협성으로 때린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말은 섬의 석유 시설은 파괴하지 않고 군사 관련 시설만 파괴했다라고 하는데, 이 뒤에 나오는 그 멘트들이 좀 더 충격적이긴 해요. 내가 뭐 심심하면 재미로 한 대 더 때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그거는 진짜 계속 이렇게 안 열어주면 석유 시설을 또 때릴 거야 라는 위협성 그런 발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란도 똑같은 리액션을 계속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란 공장을 공습을 받았더니 이제 미국에 대한 해당 지역의 산업시설 이전 경고, 뭐 공장 인근 주민들에게도 이주를 촉구, 그리고 이란 은행이 공격을 받아서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국 은행 지점들 공격 대상으로 하겠다. 우크라이나가 이거 이스라엘 방어하는 걸 도와준다고 하니 우크라이나도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위협들을 지속했던, 평행선을 달렸던 주말이었고요. 그리고 이 외에 여러분들이 볼만한 거는 오만에서 협상을 중재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아직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표현은 이란이 이제 휴전할 준비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조건이 아직 본인이 봤을 때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화해할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RBC 캐피털에서는 전쟁이 어쩌면 최소 3개월 정도, 봄까지니까 3, 4, 5월이잖아요. 이어질 수도 있다
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기뢰 같은 것들이 진짜 깔려 있으면 이러면 이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애매해져서 그렇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기뢰를 깔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란에서는 이란에 좀 친한 네. 다른 가까운 국가들의 배는 또 지나가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또 네. 지나가게 해주려면 기뢰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 기뢰가 없는 길을 알려주든지. 그게 네. 되나? 그래서 떠 이게 있는 기뢰는 막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네. 어려운 상황이고 다들 지금 어떤 위협성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봐도 사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길 것 같아, 전쟁이 짧아질 것 같아 이런 것들은 각자의 의견에 따라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찌됐든 하르그 섬을 폭격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참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유가가 움직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유가와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요소들은 뭐가 있었는지 찾아보면 아랍에미리트 쪽의 원유 시설이 이것도 이렇게 막 뭉게구름이 피어오르잖아요.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타격을 확실히 받았죠. 근데 이걸 보니까 드론을 요격하다가 그 파편이 튀어서 이렇게 됐대요. 아. 그러니까 직접 드론이 공격을 한 건 아니고 방어를 하다가 예. 그 방어에 파편이 튀어서 이렇게 된 거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막 지금 전쟁을 막 격화시키려고 이렇게 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예,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 효과가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결국 거기서 잠시 중단이 됐다가 다시 시작이 됐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도 원유 생산량 20% 감축 얘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지만 사우디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썰이 지금 난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말 사이에 다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파병을 해라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네, 이거는 이제 보면은 공식적인 얘기보다는 저기 맞아요. 내용에 보면 hopefully 그러니까 그러길 원한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타격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중국,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 뭐 이렇게 있으니까 네네. 예, 그 나라들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던진 거죠. 이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리액션을 할지 피드백을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먹힐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튀르키예 선박은 호르무즈 통과가 허용이 됐습니다. 지나갔다고 하죠. 네. 또 한 인도 선박도 지나갔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네. 예, 실제로 인도 선박도 호르무즈 통과가 또 허용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튀르키예랑 인도가 통과됐다는 점에서 그거야 뭐 걔네랑 같은 라인이니까 가까우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걸 틈타고 유럽 국가들이 또 이란과 회담을 하고 있대요. 요거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스의 자료인데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가 이란과의 호르무즈 통행에 대해서 회담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좀 프랑스가 결국에 급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 하지만 이러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좀 꺾이지 않을까? 이게 그리고 과연 이란이랑 대화를 해서 되는 일일까? 궁금하기는 한데 놀랍게도 뉴욕 포스트에 주말 사이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통과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우방국까지 그쵸. 막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예. 우방국의 범위에 또 얼마나 어떤 나라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그게 변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우방국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번 보도에는 그게 없네? 라고 하면서 그럼 우방국도 상관없다는 건가? 기대를 조금 한 거죠. 예. 통과될 수 있다라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이면 이란에서도 약간 그거를 하는 거죠. 이제 트럼프 정부가 그 우방국들을 계속 이쪽으로 와라. 이란이 우리를 못 살게 거는 거다라고 압박을 하고 이렇게 회유를 하니까 이란은 그래? 그럼 우리랑 대화하면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또는 그러면은 군함을 보낼 거니 아니면 우리랑 대화를 할 거니 이런 선택지를 강요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변수가 있는 게 만약에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차용하면 또 열어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가 됐던. 네. 그래서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국이 이 상황을
또 본인들의 카드로 만들려고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좀 들이밀었나 보다. 이란한테 뒤로. 저는 그냥 너무 단순하게 위안화라니까 중국만 허용해 주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결국 페트로달러라고 하잖아요. 네. 이 그 유가를 결정하는 원유를 가격을 매매하는 게 결국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달러의 패권이 그동안 있었는데 네. 그걸 중국이 많이 빼앗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위안화 결제 카드를 좀 들이밀었나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래서 이게 조금 새로운 국면으로 어쩌면 월요일에 상품 선물 시장이 개장을 하면 새로운 국면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이 전쟁 관련한 이슈 그리고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고 죄송합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잠시 후에 저희가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자세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1월에 PC 물가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네, 맞습니다. 경제 지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금요일에. 물론 많은 분들이 전쟁 이슈에 이렇게 침착이 돼서 이거를 많이 못 보셨겠지만 경제 지표를 보면서 또 의미하는 바를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PC 물가라서 지금 사실 3월이라 PC는 원래 이렇게 과거 물가가 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 핵심 상품 물가들을 보시면 확실히 그러니까 하우징 원래 과거에 그 계속 문제가 됐었던 주거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코어 굿즈, 상품 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관세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거기에 유가 영향이 붙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결국에는 그렇게 좋은 지표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졸트 보고서 발표가 됐는데 요거 제가 오타가 났네요. 3월입니다. 네. 3월에 졸트 보고 발표가 됐고 695만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고용 건수, 신규 고용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해고 건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해고도 하지 않고 고용도 잘 하지 않는 시장 정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PC 물가 데이터는 어쨌든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고 고용은 계속 정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완전 꺾였다가 조금은 살아날만 했던 그런 지표들이었고요. 그리고 4분기 GDP 성장률이 0.7%, 예상치가 1.4였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계속 왜 이렇게까지 낮게 나오느냐, 진짜 경기 침체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사실 지나간 데이터잖아요. 작년 4분기 데이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은 잘 못하시겠지만 셧다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셧다운이 있었어서 만약에 셧다운만 아니었다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 낮아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조금 꺾이고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그 기억을 조금 되살려 보시면 결국에는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투자가 만드는 성장이었거든요. 빅테크들의 그 놀라운 그런 투자가 만드는 성장이었기 때문에 투자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래서 어쩌면 이 숫자도 약간 왜곡이 좀 있을 수 있었다. 셧다운만 아니었으면 좀 더 높게 나왔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아침에 나왔을 때 이 전쟁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이렇게 줄을 서버렸습니다. 동결 기대감으로 확 꺾였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물론 큰 퍼센트 포인트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기대감을 좀 살아나게 했고요. 이 얘기를 뭐 별로 지금 전쟁 중인데 왜 하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주에 FOMC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FOMC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낮아지기는 하겠죠. 다만 그래도 이런 전망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바클레이스에서는 올해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당장 이번 주에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전망치를 조금 내려잡기는 했습니다. 근데 요 얘기 혹시 보셨나요? 파월 의장과 관련된 이슈가 주말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그 기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무부에서 그 기소를 했던 것에 대해서 연방 법원이
소환장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연준의 독립성에 맞아요. 대한 부분은 엄청나게 힘을 실어주는 기각 소식이었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지금 씩 웃고 있는 그런 그 사진 오랜만에 웃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걸 넣어줬는데 법원에서 판단한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거 전혀 적법한 목적의 소환장이 아니었다라는 그러면서 겁니다. 막 트럼프 트윗 막 네. 증거 자료로 내세웠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되게 정확하게 신랄하게 지적을 했어요. 파월 의장을 압박해서 대통령에게 굴복하거나 사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연준 의장에게 자리를 내주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대법원이나 법원 이런 미국의 그러니까요. 이런 뭐라 그러죠? 독립성이 진짜 대단히 저도 조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존중받았네요. 딱 네. 대통령에 대한 행동을 맞아요. 지적할 거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러니까요. 네. 너 일부러 파월 자르려고 이렇게 압박한 거잖아 라고 알아.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곳이 이렇게 시스템이 너무 분리가 딱 잘 돼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또 오랜만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트럼프 쪽에는 제동이 걸렸고 이제 파월 의장과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감을 다시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또 이 뉴스가 있었으니까 원래 이거 없었으면은 제 생각엔 FOMC 관심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이게 있었으니까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좀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으로 또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쩌면 또 자신 있게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언급을 좀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물가가 앞서 보셨다시피 PC 물가 데이터에서도 근원 상품 물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유가 급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멘트를 좀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파월이 이제 거의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선물을 줄 수도 있을까? 라는 기대감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FOMC에 대한 중요도가 생각보다 다시 좀 높아져서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꽤 많아졌어요. GTC, FOMC, 마이크론 실적까지 하나씩 어쩌면 전쟁 이슈를 조금 대체할 만한 재료들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더 시장에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네. 여기서 발표됐었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네. 지수는 55 예상치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점점 뭔가 마음이 소비에 얼어붙어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요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표는 지나간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소프트 데이터다 보니까 네. 지금 3월에 실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그쵸. 이런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내려앉고 있습니다. 전쟁 이슈가 아무래도 크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 크게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3.4%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전쟁 이슈로 유가가 $100까지 급등하는 과정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3.4밖에 안 잡았어? 라는 것 또한 저는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기는 했어요. 근데 그 미시간대 자료에 따르면 전쟁 이후에 가스 가격을 예상하는 숫자가 확실히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일단은 계속 우리가 우려는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과연 연준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이번 주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왜 이러지? 네. S&P 500에 있어서 2조 달러가 증발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하락해서 어느 정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와 이게 비교하는 게 맞나 뭐 이런 댓글도 올라오긴 했지만 근데 미국은 사실 이 정도면 선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선방하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월가에서도 많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전쟁은 미국이 하는데 왜 아시아만 난리냐. 결국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아시아가 이 유가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고 미국은 2020년대부터는 확실하게 2000년대 들어와서는 확실하게 그 원유 수출국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계속 다른 나라들과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 거 원유 갖다 써라.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서 조금 선방은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기준으로 2조 달러 정도를 지금 증발이 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주 차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첫째 주에는 그냥 떨어지는 대로 사람들이 샀거든요. 바이더딥을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했는데 둘째 주에는
확실히 그 기세가 좀 줄었어요. 이거 어쩌면 2주차, 3주차 지나가면서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 일 수도 있고, 첫째 주에 너무 사다 보니까 현금이 좀 소진됐을 수도 있고, 이제는 첫째 주에 담은 거 이후로 진짜 저점을 찍고 나오는 시그널을 보고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유동성 자체가 S&P 500에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유동성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또 투자자들이 조금 접근을 꺼려하는 이유가 유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는 금리까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투자자들이 유가야 뭐 미국이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금리는 안 돼. 이러면은 우리는 잠깐 피해 있어야지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금리가 계속 변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헤지펀드의 쇼패팅이 확실히 많이 늘기는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 수급을 좀 꼬이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조금 인상적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2008년과 많이 닮아 있다. 근데 뭐 닮았다고는 하는데 이게 완전 뭐 쌍둥이처럼 그건 똑같다라기보다는 아니죠. 뭐 2008년보다는 거기까지는 아닐 거다. 뭐 그 정도 수준이다. 뭐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2008년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금융위기였습니다. 전 세계의 은행들이 무너졌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빠졌던 섹터가 역시나 파이낸셜, 금융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재 그리고 또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뭐 이런 쪽들이 쭉쭉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에너지가 제일 그나마 강했어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건 비슷하죠. 네. 사실 금융주가 뭐 물론 다른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사무신용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것 때문이라도 파이낸셜이 많이 빠지고 있고 실제로 이 금융주 쪽의 어떤 펀드 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유사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과 비슷했던 게 그때도 금융위기 직전에 유가가 급등을 했었대요. 70달러에서 140달러로. 근데 지금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사무신용 시장에서 이런 불안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게 금융업종의 제일 큰 문제고 중앙은행들이 지금 22에서 금리 인상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08년과 조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체보다 에너지 비용 상승과 재정 긴축, 22의 금리 인상 얘기가 실제로 나온다면 실현이 된다면 그럼 시장은 정말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결국 볼만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런 상황임을 알고 있다는 거죠. 많은 투자자들과 월가의 다시는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정도면 다시 부양책이 나올 때가 됐다. 라는 거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뒷받침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관세를 완화시킨다든지 어쩌면 지금의 그 전쟁을 완화시킨다든지 금리 인하나 채권 매입과 같은 연준의 경기 부양책이 어쩌면 이제 가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8년처럼 가는다 이게 아니라 2008년 전의 상황과 비슷해지고 있어서 이제 시장에 계속 리스크 시그널이 있다.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이제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뭐 네, 이런 딱 얘기 그 하는 말이 것처럼 맞아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번 그래서 FOMC에서의 이런 상황 속에서의 어떤 앞으로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화될지의 여부를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FOMC 되게 안 봐도 돼였는데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좀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올 만하다라고 뒷받침이 되는 게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 이런 것들이 그쵸.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것 중에 하나는 소규모 은행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뭐 물론 이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근데 뭔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라는 메시지로 좀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세이블 오프쇼어에서 이게 되게 오랜 기간 중단됐던 곳인데 네. 거기 시추를 또 재개한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를 보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회담을 이번 주에 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또 주말에도 네네. 나왔던 이슈긴 한데 뭔가 이제 주변에서 오히려 좀 제재를 시키려는, 이렇게 진정을 시키려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중재하는 인물이 제러드 쿠슈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네. 그 사람이 또 중재를 한다고 하니까 계속 뭔가 물밑 작업은 하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덧 이제 극도의 공포 구간까지 20까지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계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슬슬 살 때가 됐나라는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에너지주가 또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쳐가고 있는데 주말에는 그래도 유가가 올라갔음에도 주가가 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 뉴스만 보고 있으면 전쟁 안 끝나겠네, 계속 심화되겠네. 뭐 물론 그것도 맞는 의견이기는 한데, 근데 시장에서는 슬슬 이제 그런 재료에 대해서 반영이 어느 정도 가격 반영이 끝나기 시작하면은 그럼 또 다른 쪽을 보거든요. 뭐 물론 지금 끝났다는 건 아니지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시그널들을 우리는 계속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주부터 보시면 조금 고점 부담을 느끼는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옥시덴탈과 쉐브론의 주가가 약보합으로 갔고, 그리고 비료 관련주가 지난주에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또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CF 인더스트리 4%, 뉴트리엔 1.3% 밀렸고요. 방산주는 흐름상으로 로키드 마틴이 계속 뭔가 갈 듯 못 가죠. 계속 천장이 막혀 있는 고점은 이미 2주 전에 한번 찍었고요. 그 이후로 뭔가 좀 꺾인 그런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항공주. 뭔가 차트상으로 지금 바닥을 잡는 듯한 분위기가 좀 있죠. 1.45%의 상승이고, 이렇다고 해서 바닥 잡고 V자 반등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 반영이 좀 됐구나라는 부분들도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마이크론. 네, 이번 두 주 진짜 번째로. 중요하죠.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반도체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시장 불확실성에 영향이 없지 않고, 그런데다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으니까.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샌디스크의 주가도 7% 급등을 했습니다. 두 기업은 하락 전 주가를 모두 다 지금 회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꼭 보시면서 네. 이럴 때는 물론 차트쟁이들만 차트 보는 거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뉴스와 소음이 많을 때는 저는 차트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 것 네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덧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사실 이 칩 생산이랑 중동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 있을 수도 있지만 칩은 다르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사실 우리가 생산에 대해서 걱정한다기보다는 만약에 이렇게 돼서 유가가 급등을 했을 때, 계속 고유가가 고착화될 때 어쩌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AI 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거긴 한데, 그거 너무 과도한 그런 걱정이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메모리 칩 생산량 감소는 예상하지 않는다. 1분기 디램 평균 판매 가격 전망치 상향 조정, 낸드 가격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하면서 올해에는 더욱 강력한 매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라는 점에서 다시 반도체가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꽤 많은 소비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 왔네요.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결국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요거를 목요일 아침에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는 이제 메이시스, 그리고 룰루레몬, 달러트리와 같은 소비주들의 실적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클로, 많이들 관심 있으시죠? 원전주. 레드캣은 드론주고요. 페덱스, 뭐 항상 경기의 어떤 가늠자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플래닛랩스 우주항공주, 알리바바, 샤오펑,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니까 이번 주에는 조금 그래도 실적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엔비디아 GTC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거를 마냥 기대하는 시선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요? 뭔가 메모리를 대체할 만한 것을 그럴 엔비디아가 수도 있겠다. 내놓으면은 네. 메모리 관련한 기업들에 있어서는
우리 파이가 점점 줄여들 수 있겠네 하는 위협. 그러네요. 예. 엔비디아는 항상 GTC에 뭔가를 네. 항상 꺼내주니까. 근데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기는 하겠죠. 언젠가. 예, 그래서 일부 반도체에 대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뭐 이런저런 고민들도 하는 것도 저는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조금 긴장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GTC에서 막 엄청 갑자기 세상을 놀라게 할 정도의 그런 얘기가 나올까 싶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대안을 찾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는 월가에서 다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 CPO라고 하죠. 광학 쪽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CPU에 대해서 약간 좀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슬슬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GPU 병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병목이 생겼고 그리고 그 다음 병목은 어딜까? 많은 분들이 CPU를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텔과 AMD가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어쩌면 엔비디아가 새로운 CPU를 공개할 수도 있어서 네. 이 인텔과 AMD가 위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CPU 관련주들이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나올지. 근데 만약에 별 게 없었다라고 하면 이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CPO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투자했던 광 관련주 루멘텀, 코이어런트도 조금씩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오겠어? 라는 그런 분위기기는 합니다. 근데 또 엔비디아가 최근에 투자했던 기업이죠. 네비우스의 주가가 4.5% 강하게 올라왔고요. 가장 최근에 투자를 밝힌 기업이라서 더 주가 반응이 최근에 더 센 것 같아요. 코어웨이브도 조금씩 바닥권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어도비 볼까요? 요거는 예, 뭐 그냥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CEO 사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진짜로 바클레이스에서 그 새로운 CEO가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일부 그 불확실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약간 그리고 어도비도 넷플릭스처럼 신규 유입되는 그 고객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이번에 맞아요. 데이터 중에서 그게 좀 안 좋았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 1번 보시면은 이번 분기에 순신규 연간 반복 매출이 네.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쵸.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고 이 외에 뉴스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메타가 직원을 20%나 감원할 가능성 있다고 해요. 물론 메타는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로이터발 기사가 있어서 메타의 주가 오늘 월요일에 개장하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메타가 저렇게 한번 감원을 하고 나서 주가가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감원하는 거는 뭐 마음은 아픈 일이지만 네. 주가에는 항상 호재가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월요일에 반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 국장에 관련된 현대차 네, 우버와 모셔널, 현대의 모셔널이 라스베가스에서 로보택시를 재개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우버의 주가가 뭐 강하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현대차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재료가 될 수 있어서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확실히 이래저래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급해지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이번에 한국에서도 대미투자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용이하게 하려고 일본 발전소에 최대 24억 달러, 한국 발전소에 18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자금 지원 의향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그래서 전홍축 우라늄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이어지는 특집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중동 관련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관련한 분석에 대해서는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분석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명선님 고생하셨으니까 일단 저희가 오늘 경복궁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아침 든든하게 드시라고 경복궁 도시락 8팩을 최초로 3만 원대에 준비했는데 일단 맛있게 드시는 사이에 제가 요거 한번 맛을 이따가 리뷰 한번 해주시고 요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새 우즈라는 가수에 조금 빠졌어요. 너무 멋있죠. 드로잉. 여러분 진짜 옛날에 그 한창 몇 년 전에 이슈가 됐었던 그 영상을 저는 얼마 전에 봐가지고 군복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분은 처음 봐요. 전역했는데 그 친구? 아유, 이미 전역해서 나왔는데 그거를 제가 최근에 알고 봤는데 너무 노래가 좋은 거예요. 물론 그런 좋은 노래는 어떻게 들어야 된다? 가까이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브릿지, 블루투스 6.0 이런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들으면서 전쟁도 전쟁인데 나의 마음의 심신안전을 좀 취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좋아하시는 노래 맞아요. 그렇게 딱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뭐라 그러죠? 이어폰을 이렇게 잘 잃어버리는 편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건 안 잃어버리겠는데요? 그거는 딱 껴지니까 네. 착용하기도 편하고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제품이 되게 저렴해요. 3만 원대 제품이고요. 고감도 ENC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재생 시간이 한 번 충전하면 19시간 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루에 뭐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이거를 계속 끼고 있진 않는 한 요거 한 번 충전하고 나면 꽤 오래 2, 3일 정도는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요거 이제 화이트 컬러와 블랙 컬러 두 가지 준비했으니까 예, 우주 노래 저도 이걸로 가까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락 어떻게 무슨 맛이에요, 명성님은? 저는 닭고기예요. 닭고기. 저는 강된장을 준 것 같아요. 강된장인데 안에 보니까 고기도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 닭고기네. 닭고기가 들어간 강된장인가? 한번 맛있어요. 먹어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닭고기 볶음. 곤드레 밥이네. 그냥 밥이 일반 밥 맛있어요. 아니고요. 네. 아, 이거 지난번에 우리 한번 소개했던 제품이네. 밥이 그냥 맛있어요. 밥 아니고 곤드레 밥. 곤드레 요거 요새 또 나물철이라서 다양한 나물들 먹고 싶어서던 분들은 그냥 구입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격대가 보니까 8팩 기준으로 한 팩당 5,000원이 안 돼요. 4,975원 꼴. 그리고 신기술이 들어간 초간편 찐팩. 요거 이제 확 진공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4분 동안 데우시면은 설거지 걱정도 없이 맛있게 데워서 드실 수 있는 제품. 저는 제가 들고 있는 게 강된장 덮밥 도시락. 저 요거는 개인적으로 강된장 되게 좋아하는데. 오징어 제육덮밥. 오, 맛있겠다. 오징어 제육덮밥. 다양한 걸로 여러분들이 취향껏 다양하게 맛있게 아침 식사 거르지 마시고 중동 이슈로 시장 빠지고 그런다고 괜히 이제 밥 굶으시지 마시고 이런 이제 저렴한 간편한 제품으로 꼭 한 끼 든든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선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